안녕하세요. GSAT 봉투모의고사 언어 논리 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윤철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봉투모의고사 1회 부분, 뒷부분, 독해 부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관련된 문제는요, 아무래도 지문 자체가 길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능이나 아니면 학교 시험을 접했을 때 풀었던 지문 정도의 길이, 그거보다는 좀 더 짧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빠른 시간에 읽고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해 오셨다면 이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좋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독해 해설 부분에서 우선은 지금 1회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모두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유형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다만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들 몇 가지만 선택해서 다루도록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다룰 지문은 20번 지문입니다. 자, 인간 개념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일치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독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는요. 독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 독해냐,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냐, 또는 비판적 독해냐. 자, 세 가지가 문제의 출제가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감상적 독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상적 독해는 사실 뭐 우리가 이 문제에서 논리 문제에서는 다루긴 좀 그렇고요. 그런데 뭐 문학 작품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워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적 독해, 즉 일치 문제죠. 이건 말 그대로 이건 추론 문제입니다. 이거는 적용 문제죠. 자, 그래서 다른 거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그 인물에 대한 비판, 또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다면 보신 적이 있겠지만 어떤 두 명의 학자를 주고 A 학자가 B 학자를 비판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또 비판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GSAT의 논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이 좀 길다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아, 독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유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봉투모의고사 유형 확인 문제들, 유형을 확인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기존에는 이제 막 우후죽순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을 풀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도 지속적으로 해 오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에 많은 부분을 다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유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망각하고 문제만 그냥 계속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의 유형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적 요소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 잡고, 그래서 오답률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을 주의 있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해설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자, 1990년 인간 개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수를 10만 개로 추정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독해 지문에서 또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부분의 이런 말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대부분의 일반적으로란 말이
제시문의 맨 처음에 제시가 되었다 하면은요, 대부분은, 뭐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아닌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그 다음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반론에 해당되는 거, 반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제 경험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서 문제 푸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 수를 10만 개로 추정했다. 자, 인간 DNA보다 16배나 작은 DNA를 가진 미생물이 17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간처럼 고등생물의 기능을 가지려면 유전자가 적어도 10만 개는 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떻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생각이죠. 그러나 자,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자, 저는 먼저 수업 준비를 했으니까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푸시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 한번 쭉 내용을 한번 훑어보신 다음에 푸시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왔으니까 2003년 국제 컨소시엄은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밝혔다고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 수는 겨우 3, 4만 개라고 발표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학자들의 생각과 맞다 안 맞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더욱 정밀한 연구를 거쳐 인간의 유전자 수는 2만 개에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2만에서 2만 5천 개랍니다. 더 줄어들었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식물인 애기장대와 비슷합니다. 자, 우리는 애기장대와 비슷한 수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또 선충이나 초파리보다 겨우 몇백 개에서 몇천 개가 많은데 불과하다. 즉 결론, 인간의 유전자 수는 다른 생물체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했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찾으셔야지 정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률 정답률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갑니다. 초파리 유전자 수는 인간의 유전자 수와 같다. 같은가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초파리보다는 많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우선 안 됩니다. 우리가 했던 부분은. 그 다음에 인간에 비해 하등 생물의 단백질은 분업화되어 있다. 이건 우선 아직까지 나와 있진 않아요. 생명현상 관점일 때 인간은 모든 동물의 영장이 밝혀졌다. 이것도 보면 나와 있진 않고 아직 읽은 부분이 없습니다. 유전자 연구한 과학자들은 인간과 선충의 유전자 수 차이가 매우 크다. 크다 그랬습니까? 별로 없다 그랬죠? 두 번째 문단에서 즉 인간의 유전자 수는 다른 생물체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했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개념 연구 초기 과학자들은 고등생물의 유전자 수가 하등생물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이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음 내용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서 확인하자. 검토 작업입니다. 자, 일치 문제는 이렇게 제가 하나씩 내용을 반드시 제시문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단 보면은요, 사실 인간이 우월하다는 관점은 생명현상에서만 본다면 적절하지 않다. 자, 적절하지 않답니다. 인간이 후각이나 힘, 추위에 견디는 능력 등 특정 능력의 면에서 인간의 여타의 생물체에 비해 우월하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털도 없고요. 몸에 이렇게 털도 없고 춥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송곳니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날카로운 것도 없고요. 그죠? 우리가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력, 그 다음에 아이디어, 문화 등에서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창의력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 자, 여타의 생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인간이 유전자 수에서는 왜 다른 생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일까? 자, 의문이죠, 의문.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온다? 여기는 해결할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첫 번째, 인간의 유전자는 슈퍼 유전자라는 견해가
있다. 인간의 유전자는 다른 생물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더 뛰어난 기능, 더 새로운 기능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유전자 수는 선충, 주파리와 비슷하지만 만들어진 단백질은 다른 생물의 단백질과는 달리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라는 거죠. 즉 인간의 유전자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아무튼 두 가지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차이가 왜 없냐? 없어도 되니까 없다는 거죠. 왜? 적은 슈퍼유전자입니다. 적은 걸 가지고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적은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또 여러 개의 작은 단백질의 조합을 이루어 어떤 일하는 팀플레이 형태, 즉 다른 하등 생물에 비해 훨씬 분업화되다. 분업화 여기 나와 있네요. 분업화 어디 있었습니까? 분업화? 여기 나와 있네요. 인간에 비해 하등 생물의 단백질이 분업화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인간의 DNA가 분업화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오답. 그렇죠. 틀렸죠. 아까 우리 1번 틀렸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거 틀렸다 했죠. 그럼 답은 5번이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3번만 해결하면 됩니다. 생명상 관점할 때 인간은 모든 동물의 영장이 밝혔다. 이런 내용, 영장이다. 이런 내용은 나와 있을 거 없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생명현상의 관점을 볼 때 인간은 오히려 동물들보다는 못할 수도 있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도 오답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치성 문제입니다. 하나씩 다 일일이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바로 뒤에 있는 문제, 바로 논지전개 방식의 문제입니다. 자, 논지전개 방식. 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짜임 구성이죠.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론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외의 다양한 방식, 뭐 예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인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두 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뭐 비교해 대조했다. 이런 경우. 또는 두 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마지막에 절충했다. 뭐 이런 내용들.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논리전개 방식에는요. 그럼 어느 하나로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글을 읽을 때 특징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글에 나와 있는 특징. 만약 학자가 2명이 나온다 그러면 학자 이름이 2명 나오고 각자에 대한 설명이 있고 뭐 절충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두 학자의 내용을 합치고 이런 방식들. 아니면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걸 통시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즉 시간대는 똑같은데 공간만 달라지는 것을 이제 공시적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요. 자, 다음 지문은요. 아주 쉬운 내용 전개 방식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용 전개 방식이란 게 다양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자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몇몇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몇몇의 주장입니다. 그럼 뒤에 보세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다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역사를 배워야 한다. 이게 중심 내용이죠. 중심 내용에 대해서 몇몇의 주장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좀 더 넘겨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 전개 방식이 지금 여기 이 부분엔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볼까요? 그럼 어떤 주장이냐? 역사 배워야 한다. 왜? 역사는 흥미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역사는 진실을 전하고 사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역사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발현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주장들 때문에 역사를 뭐야 한다? 배워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열이야. 그럼 마지막엔 뭐죠? 역사를 배워 가르치는 것은 역사지가 하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다만 근데 자,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눈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다, 있다. 근데 특이한 건 그러나 흥미만을 즐거움만을 위해서라면 꼭 역사를 배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주장이 있다. 과거에 진 대부분 경우의 삶에 도움을 주지만 과거 지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인간의 때때로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 오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이다. 세모로 할까요? 문제이다. 그 다음에 기여한데요. 정치성은 입에 주장이 있다. 하지만 또 하지만입니다.
이러한 목적만으로 역사교육이 행해진다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다. 다음,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다만, 또 다만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최근 들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그 효용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의 특징은 뭡니까? 주장을 나열하고 주장 1, 2, 3, 4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구나. 문제점 이렇게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특이한 건 없습니다. 글이 어떻게 쓰였냐 이겁니다. 내용 전개 말만 어렵죠. 내용 전개 방식 어려운데 그냥 글이 어떻게 쓰였냐 너 알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제죠. 네. 그러면 답은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한 논지적 경우있다. 상반된 견해 지시하는 절충견해 없습니다. 기준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 비판 한번 좀 두고요. 대안 지시 없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지시하는 여기까지 맞죠? 각각 문제점을 보겠다. 맞죠? 답은 4번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내용 전개 방식이 이러한 방식들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드리려고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다시피 앞부분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뒷부분까지 끝까지 좀 확인하시고요. 정확한 내용 전개 방식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문제를 출제할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정을 파놓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쏙 빠지시면 안 되겠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24번은요, 독해 문제인데, 이건 좀 다르게 독해 문제를 주면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그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인데 한번 좀 빠르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와 관련있는 무리를 스스로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 사선을 좀 거두세요. 한 번쯤요. 예. 한국의 집단 어디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면 뒤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집단 중적 우리는 서구의 개인적 우리와 다르다. 지금 보니까요. 한국과 서구가 다르다. 보이시나요? 네. 한국의 우리와 서구의 다르다. 이거죠. 자, 한국의 우리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 자, 사회적 상호작용. 간단히 적겠습니다. 사회적이다. 그죠? 집단적이다. 그 다음에 역동적 성격. 색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 뭐 다르게 나타난대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냐 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사회적 부분, 사회적 관계에서 유사성이 가장 중요해서 유사성이죠, 유사성. 그런데 실제 이러한 유사성은 공통 요소를 추리하고 가장하는 과정 실제보다 확대된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지나치게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가정된 공통 요소의 비중이 늘어나면 각 개인의 고유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면서 개인적 영역의 경계도 희미해진다. 이 경우 물리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고유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고유성은 통일된 전제 속으로 잠재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 주시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강조되는 집단 상황에 접하게 되면 개인의 개별적 특성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개인의 합으로 볼 수 없다. 단순한 개인의 합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결국 왜냐하면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개인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A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A는 동양이 아니라 서구죠. 이건 서구입니다. 서구. 지금 A, B, C, D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내재적 의미가 같냐 다르냐 하는 건데 이건 서구냐, 한국이냐, 이렇게 동양이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A 부분은 서구에 대한 겁니다. 왜?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서양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나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자 이번에 서구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개인의 고유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가 뚜렷이 남아있다. 또한 한국에 우리는 친구나 동료 사이에 느낄 수 있는 밀착감각, 가족관계적 밀착성이 사회의 수시적 관계까지 확대된, 자 사회로 확대된 인간관계. 아까 사회를 중요시하는 건 어디죠? 서구가 아니라 한국이죠. 한국. 그래서 이거는 한국, 동양에 대한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형성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전체의 조화, 전체라는 것도 결국 사회죠. 그러면 얘도 한국. 그럼 답은 B, C가 같은 거고 A, D가 다른 서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서구와 한국을 구별해라, 또는 한국은 동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별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고서는요, 그 개념, 서구가 어떤 개념, 보면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떤 개념, 이걸 구별한 다음에 A, D를 나눌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죠. 특징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지문입니다. 29에서 30번 문제. 상당히 길고요. 상당히 길고 여러분들 두 문제가 묶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를 풀 때 먼저 선택지를 발문을 보신 다음에 제시문을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29번 문제. 윗글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럼 정약용의 생각을 찾아야 된다. 자, 한번 옆에서 적어볼까요? 첫 번째. 다음. 윗글로 A와 거리가 먼 것이죠. A와 거리가 먼 것. 그럼 A를 보기 전에 먼저 볼까요? 정성을 다해 친구를 사귄다. 약속을 잘 지켜 신뢰 쌓는다. 진리를 알기 위해 학문 연구에 힘쓴다.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다. 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갑니다, 이제. 자, 제시문으로 가겠습니다. A 부분 붙고 있다라는 거. 자, 성은 곧 인간의,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본래 도덕적이고 착하다고 보았다. 물론 성리학이 백성이 굶주리고 헐벗는 문제를 소리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우선이다. 성리학은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우선이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기 혁신적 방안보다 선한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성리학은 먹고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더 많이 고민했고, 사회 운영의 근본적 힘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 정약용은 했죠. 성리학에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러 생각을 천천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먼저 인간은 도덕적이기만 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에 정약용 인간 본성은 이미 하늘의 이치가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성리학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동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뭐냐? 성리학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문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자, 정약용의 생각을 적절하지 않은 것. 즉 다시 말하면 정약용의 생각은 성리학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성리학적 요소가 뭐예요? 1번 보세요. 인간의 성품은 기호를 할 수 있다. 현실적 삶을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현실적 삶을 중시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성리학이 아니에요. 성리학이라고 요소라고 할 수 없어요. 몸과 감정을 중시하는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회 문제는 인격 수양.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회 문제 어디서 온다고요? 성리학이요? 선한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현실 방법보다 선한 마음을 갖는 게 근본이래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회 문제는 인격 수양이다. 이거는 결국 뭐다? 성리학적 생각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게 맞고요.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성리학은 인간은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거기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약용의 생각이고요. 즉 다시 성리학적 생각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학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면은요. 아무튼 정의학용 선생은 이제 성리학에서 믿었던 의심치 않았던 여러 생각을 다시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성품이란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기호에 불과하다. 아, 인간의 성품은 기호다. 다음 선택지 있었죠? 무엇을 좋아하느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뿐이다. 그래서 정의는 기호를 버리고 인간의 성품을 말하면서 의미가 없다고 하다. 그러니까 성은 기호다 라고 주장해. 성은 곧 인간 마음속에 있는 천리다 라는 성리학의 근본 전제를 거부했다. 당시 조선사회가 성리학 정치인을 삼아 정리학적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점을 생각한다면 정의학은 성리학에 대해서 품을 의심은 엄청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즉 정의 인의 등의 성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리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이는 사람이 서로 관계 맺는 생생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리학처럼 자기 마음속의 리를 열심히 살필 것이 아니라 그냥 뭐야 열심히 한다. 이건 뭐죠? 아까 말한 학문, 수양, 수양이겠죠. 수양. 마음을 수양한다는 거 이런 거 아니라 현실 생활 속에서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실 생활 속에서 인을 실천해라 라는 거죠. 그럼 인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좀 더 볼게요. 정의 인간에게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과 인간만이 가지는 도심, 다른 하나는 몸에 관련된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인심. 즉 정의는 인간은 도심과 인심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마음만이 아니라 몸과 감정 또한 중요하다. 자, 이거죠. 몸하고 감정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이 수정하지 않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인간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것을 긍정한다.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도덕의 완성에만 매달리지 않고 몸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양반이라도 농사를 열심히 짓고 배불리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잘 살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장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반도 상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정윤 선생의 개념 했습니다. 답은 했고요. 마지막 30분 문제 볼게요. A와 거리가 먼 것이죠.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바로 누구의 의견이죠? 이거 정약윤 선생의 의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약윤 선생의 의견이 아닌 것. 사회, 관계. 이게 정약윤 선생의 의견입니다. 그죠? 생활. 이런 것. 그런 게 아닌 건 진리를 알기 위해 학문용어다. 이거는 성리학적 생각.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 1회 뒷부분 독해 문제 파트 해설을 다 마쳤습니다. 자, 독해 문제는요. 짧은 지문과 긴 지문들이 섞여 있고요. 짧은 지문들은 보통 이제 주제 찾기라든지 아니면 중심 내용 찾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빈칸 넣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추론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긴 문제들 일치성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안에서 밑줄을 쳐주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문제별로 유형을 확인하시고요. 다음번 모의고사를 푸실 때에도 그 유형에 맞게 학습하신 대로 문제를 잘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